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VOA 코리아 7월 28일자 주요 보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종결된 사안으로 규정하기 시작했고,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의 규모와 사상자 현황을 공식 보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조선산업 협력을 확대하며 새로운 안보 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국제 정세 한가운데에서는 평생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를 기다려온 재미 한인 이산가족들의 이름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등록하려는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전혀 다른 뉴스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북러 군사동맹은 왜 더 공고해지고 있는가?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압박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뉴스 이면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따라가며 북러 군사협력과 미국의 대응, 한미동맹의 변화, 그리고 인도주의 외교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보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미국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 군인들의 그 정확한 사상자 수를 집계하라고 정부를 막 압박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긴박한 움직임이죠. 그렇죠. 근데 이와 완전히 동시에 미국 국무부에서는 약 10만 명에 달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조용히 수집해서 공식적인 명부를 만들고 있어요. 오, 진짜 전혀 다른 성격의 두 가지 명단이네요. 맞아요. 하나는 그 새롭게 팽창하는 치명적인 군사동맹의 희생자를 추적하는 리스트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북한에 있는 가족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 하시는 80대, 90대 노인분들의 마지막 희망이 담긴 리스트잖아요. 사실상 현재 국제 정세의 가장 차가운 면과 가장 뜨거운 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이 두 명단이 보여주는 미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 사이의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을 파헤쳐 볼 겁니다. VOA 뉴스 브리핑이랑 여러 외교 안보 보고서들을 바탕으로요. 좋은 접근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보다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오늘 이 세 나라 사이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핵심 조각들만 딱딱 맞춰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자료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 발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사실상 종결된 사안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요, 러시아가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는 표면적인 이유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꼽았다는 겁니다. 서방 탓을 하는 거군요. 네, 서방 세계가 먼저 북한을 막 군사적으로 압박했으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건 정당한 방어 수단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더 이상 서방이 주도하는 비핵화 압박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논리인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아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요.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이랑 같이 국제사회의 그 핵 비확산 체제를 주도해온 심판 같은 국가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의 찬성표도 여러 번 던졌고요. 그러니까요. 양 팀이 비핵화라는 룰을 지키기로 합의하고 심판까지 보던 러시아가 갑자기 호루라기를 확 던져버리고 북한 팀 유니폼을 입은 격이네요. 왜 하필 지금 이런 선언을 공식화한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러시아가 처한 현실적인 다급함이 보입니다. 다급함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가요? 네,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는 당장의 포탄 그리고 재래식 무기가 너무 절실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 글로벌 리더로서의 체면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는 북한이 제공하는 무기 공급망이 자국의 생존과 직결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러시아가 기존의 국제 비핵화 공조 체제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사실상 핵보유국 간의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엄청난 전략적 전환인 거죠. 와, 미국 국무부도 즉각 반발했잖아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변함없고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긴 했는데, 솔직히 러시아가 이렇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면 북미 대화가 될 리가 없지 않나요?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의 그 까다로운 비핵화 조건을 들으면서 협상 테이블에 나갈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거고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그럼 주변국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변국들은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외교안보의 상수,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전제로 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전제가 깨진 거네요. 네, 핵을 보유하고 심지어 러시아의 지원까지 받는 북한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바탕으로 국방 전력을 백지에서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럼 외교적 해법이 막혀버렸다면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결국 제재뿐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자료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미국 의회의 움직임 말이에요. 네,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에 대북 제재 조항이 아주 날카롭게 들어갔죠. 존춘 공화당 대표가 주도해서 상임위 심사까지 건너뛰고 상원에 직행할 정도로 엄청 빠르게 추진 중인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사상자수 내용이요. 네, 대통령이 북경군의 러시아 지원 활동을 의회에 보고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죠. 맞아요. 전장에 파견된 북한군의 규모, 그리고 사상자 수, 전장에 미친 영향을 명시하라는 건데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요. 네, 말씀하시죠. 경제 제재야 뭐 늘 하던 거지만 북한군 사상자 수를 미국 의회에 보고하라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미국이 북한 군인들이 실제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그 구체성입니다. 구체성이요? 네, 미 의회가 행정부한테 사상자 수치까지 문서로 남겨서 보고하라고 강제한다는 건 이 북러 밀착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 함께 피를 흘리는 단계, 즉 혈맹 수준으로 갔음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럼 그에 맞춰서 제재 수위도 엄청 끌어올리겠군요. 그렇죠. 제재의 핵심 내용을 보면 무기를 넘기거나 돕는 제3국의 개인, 단체, 그리고 특히 금융기관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요. 자산 동결하고 비자 막고 국제금융기구 대출 차단하고 근데 이게 실물 경제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의 제재거든요. 직접 제재가 아니라 제3국을 때리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중동의 어떤 은행이 북한 무기 대금을 결제해주거나 러시아로 송금하는 걸 도왔다고 쳐보죠. 미국이 이 법안으로 그 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 그 은행은 즉각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 결제망, 즉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합니다. 세상에. 그럼 그 은행 입장에서는 북한이랑 거래해서 버는 푼돈 수수료 때문에 자기네 글로벌 영업망 자체가 붕괴되는 리스크를 져야 하는 거네요. 맞아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이 제재가 발효되면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나 해운사들이 스스로 검열을 엄청나게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엮여서 달러망에서 쫓겨날까 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북한은 무기를 팔고도 현금을 못 빨아서 달러가 말라버릴 거고 러시아는 무기 대금을 못 치르니까 전선으로 가는 보급망에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무기랑 돈이 오가는 혈관을 금융제재로 아주 꽉 묶어버리겠다는 거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지정학이라는 게 한쪽이 압박하면 다른 한쪽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북한이랑 러시아가 이렇게 뭉치면 미국도 동맹국들이랑 뭉칠 텐데 여기서 허드슨 연구소 분석 보고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한미 조선 협력에 관한 내용이죠. 맞아요. 미국이랑 한국이 배를 만드는 분야에서 협력이 대폭 확대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게 단순한 보급용 군수 지원함을 넘어서 실제 전투를 하는 호위함 건조까지 파트너십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왜 미국이 지금 한국의 조선업을 필요로 하는가? 제가 이런 비유를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는 한국이 미군의 보급품 트럭을 수리해주거나 부품을 대주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장갑차를 아예 같이 만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비유가 아주 완벽합니다. 지금 미국 해군이 심각한 위기거든요. 기존 군함 수리도 엄청 밀려있고 새 배를 만들 조선소나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요. 수리 대기열에 묶여서 바다로 못 나가는 배들이 많군요. 반면에 한국은 압도적인 제조업 역량이랑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소 시설, 건조 속도를 가지고 있죠.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다 견제해야 하는데 바다에 띄울 배가 부족하니까 한국의 그 짱짱한 생산 라인을 쓰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미 동맹이 방위 산업의 뼈대 자체를 결합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와... 한국이 미 해군력을 유지하는 핵심 기지가 되면서 북러 동맹의 팽창을 막는
아주 강력하고 실질적인 물리적 억지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실 겁니다. 내용이 좀 무겁긴 하죠. 비핵화 분괴, 사망자 집계, 숨막히는 글로벌 금융 제재, 그리고 전투함을 같이 만드는 군사 동맹까지 국가들이 부딪히는 이 차갑고 거대한 체스 게임 속에서 과연 대화가 끼어들 틈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이죠. 근데 전통적인 냉전 시대를 돌아보면요. 모든 대화가 단절됐을 때 유일하게 열려있던 채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인도주의적 문제죠. 아, 이산가족 국가 등록부 이야기로 넘어가시는군요. 네, 이 방송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재미 한인 이산가족 국가 등록부 시행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부 차원의 첫 체계적 집계라면서요? 맞습니다. 국방수권법 즉 NDAA에 첨부된 조항이 법적 근거인데요. 지난해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법안이죠. 영김, 팀 케인 의원 등 초당적 지지를 받았고요.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 이차희 사무총장님도 늦었지만 좋은 시작이라고 환영하셨더라고요. 네, 현재 미국 내 이산가족이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대다수가 80대에서 90대 고령이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을 그리워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진짜 남은 시간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겨요. 네, 어떤 점이요? 국가 간의 군사력이나 핵무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산가족 명부 등록 이야기를 하니까 드는 생각인데 단지 정부가 이름이랑 연락처를 등록해준다고 해서 꽉 막힌 북한 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체적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상봉을 제안해도 번번이 무시당했거든요. 아, 왜요? 북한이 그냥 싫다고 한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미국 국무부 자체에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데이터가 없다고요? 10만 명이나 되는데. 추산일 뿐 공식 등록부가 없었던 거죠. 데이터가 없다는 건 외교 협상 테이블에 정식 의제로 올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냥 민간단체 민원 전달하는 수준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우리 시민들 중에 가족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꽤 있으니 만나게 좀 해줘라 이런 막연한 호소였다면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등록제가 시행되면 이 명단은 연방정부가 보존하는 공식 데이터가 됩니다. 게다가 향후 국무장관이 북한과 양자 대화 시 이산가족 상봉 진전을 포함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놨어요. 아, 민간의 안타까운 사연에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외교 로드맵, 즉 의제로 격상되는 거네요. 그렇죠.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대표가 직접 명부를 들이밀 수 있는 합법적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나네요. 지금 당장 북러가 손잡고 무기 제재로 압박하는 최악의 상황이어도 언젠가 대화의 테이블이 열리면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고령의 이산가족 관점에서도 희망과 의미가 큽니다. 개인의 염원을 마침내 국가가 외교적 의무로 받아들여 주었다는 것 자체가요. 그렇죠. 아무리 차가운 패권 경쟁이 몰아쳐도 인도주의라는 명분은 닫힌 문을 두드리는 가장 끈질긴 힘이니까요. 오늘 저희 참 많은 조각들을 맞춰봤습니다. 네, 위에서 내려다보면 북한의 핵과 러시아의 비호, 미국의 제재, 한미 군사협력이라는 아주 차가운 지정학적 체스게임이었죠. 맞아요. 하지만 주민에서 들여다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10만 명의 고령 이산 가족들이 떨리는 손으로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뜨겁고 절박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거시적 위기 속에 미시적 희망이네요. 네, 그럼 이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정학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러시아조차 비핵화를 포기한 이 신냉전 시대에 과연 80대, 90대 노인들의 염원이 담긴 종이 명부가 굳게 닫힌 외교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마스터키가 될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장벽을 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